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사는 한 대학생 지우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였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는 듯 집안은 고요했다. 지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이를 닦다가 갑자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눈길이 갔다.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카락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머리카락은 그의 잠자리에서 뒤척인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시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계속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우며 이상한 기분을 지우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뒤척이다 잠에 들었고 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폐가 안에 있었다. 폐가는 어둡고 음산하며 지우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꿈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는 폐가의 안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지하실로 연결된 계단을 발견하게 됐다. 그곳에서 끈적끈적한 공포감이 그를 엄습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실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를 발견했다. 의자 위에는 긴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얽힌 모습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천천히 마치 살아 움직이듯 뒤엉켜 있었다. 지우는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뻗어나오더니 지우를 향해 다가왔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침대 주변에 자신의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머리카락은 한 가닥이 아닌 한 움큼씩으로 점점 더 많아졌고 지우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은 그냥 장난처럼 받아들였다. 그저 지훈이 더러움을 잘 청소하지 않는다고 놀릴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이 그저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으며 그것이 점차 그의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인터넷에서 한 오컬트 포럼을 찾아냈고 그곳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오래된 저주에 얽힌 이야기였고 지우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저주는 바로 사람의 머리카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저주였다. 이 저주에 한 번 걸리면 저주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무서운 얘기가 적혀 있었다. 바로 저주를 걸었던 그 장소에 다시 가서 그 원혼을 달래거나 영원히 그 저주에 갇히는 것이다. 지우는 두려웠지만 저주를 풀기 위해 폐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폐가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꿈속에서 본 것을 기억해내며 서울 외곽을 샅샅이 뒤졌고 드디어 꿈에서 봤던 그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가 저물 즈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이 어둡고 무서웠다. 지우는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갔고 그곳에 다시 그 의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의자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제발 당신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그의 주변을 머리카락이 감아 돌기 시작했다. 지우는 두려웠지만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머리카락은 사라졌고 지우는 다시 고요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 후로 더 이상 지훈의 주변에서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뒷배경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긴 머리카락의 여인을 가끔씩 느끼곤 했다. 그녀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지우는 아마 평생 그 의문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서울의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사는 수정은 오랜만에 친목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다. 모임 장소는 약속이 잡혀있던 동네의 오래된 주택으로 그곳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어릴 적 친구들과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날 밤 수정은 미리 약속을 잡은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 주택으로 향했다. 주택에 도착하니 오래전에 빠져나간 세입자들 덕에 집은 이미 폐가처럼 보였다. 다만 입구가 열려 있어 친구들이 먼저 도착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수정은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썩어가는 나뭇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수정은 그 옛날에 친구들과 함께 놀던 넓은 거실로 향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거실엔 아무도 없었지만 대신 바닥에 깔린 먼지 위로 신발 자국이 있었다. 수정은 이를 보고 안심하며 따라가 보기로 했다. 발자국은 친구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그녀의 친구들이 아닌 낡고 해진 인형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인형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수정은 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돌아갔고 그 순간 수정아 하는 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분명히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의 것이었다. 소리는 위층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고 2층 복도를 따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문을 열었을 때 수정은 또다시 텅 빈 방과 마주해야 했지만 방 한가운데엔 이상하게도 그 방 안에 있을 리 없는 빨간 핸드백이 있었다. 그녀는 주위 친구들 중 누구의 것인지 알기 위해 가까이 갔다. 핸드백을 열어보니 이름이 적힌 학생증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친구 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정은 순간 오한을 느꼈다. 미정은 이곳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때 저분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그녀는 원래도 두근거리던 마음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택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정은 다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그녀는 집에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문이 단단히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던 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도착하지 않았다. 다급한 마음에 그녀는 창문을 통해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거실 중앙에 있는 오래된 거울에서 시선을 돌린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 서 있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 거울 속 그 형체는 처음 본 낡고 해진 인형처럼 보였다. 수정이 돌아봤을 땐 이미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울 속 형체는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수정은 정신을 가다듬고 무언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계속 발버둥치며 문을 두드렸다. 문 저편에서는 오히려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고이 가까워질 즈음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녀의 친구들이 웃으며 나타났다. 친구들은 일부러 그녀를 놀래켜주려고 계획했다고 웃음을 터뜨렸고 핸드백과 인형은 모두 연출이었다고 수정에게 설명했다. 모두가 웃으며 안심했지만 수정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한 후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그날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곰곰이 새기곤 했다. 무엇보다 거울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인형의 눈빛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늦은 밤에 인터넷을 통해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이 취미인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방에는 공포소설, 도시전설, 미스터리 사건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날은 우연히도 내가 주제를 던지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곳간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나의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한 명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곳간 마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얘기야? 나는 미소를 짓고 타자를 쳤다. 그 이야기는 꽤 오래된 구전설화야.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곳을 곶감 마을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곶감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 마을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곳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매우 끈끈하게 지내며 아웃사이더즈를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외지에서 한 여인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는 작고 마른 체구의 긴 머리를 가진 눈빛이 어딘가 고독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시네라고 밝혔고 집을 잃고 방황하던 중 이 마을까지 흘러왔다고 했다. 그녀의 안쓰러운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그녀를 받아들였고
머물 곳을 제공했다. 시내는 마을에서 옷감을 만드는 일을 도우며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시내는 차츰 그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은 시내에게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착한 뒤로 옷감이 이상하게 빠르게 말라버리거나 한밤중에 누가 알 수 없이 집 밖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등 묘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모가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본 그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마을의 공터 한가운데 시내가 홀로 서서 달빛 아래에서 알 수 없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주변에는 마을의 곶감들이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장모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아 상황을 전했고 그들은 공포와 궁금증에 휩싸여 공터로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시내 역시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시내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곶감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시내의 영혼이 마을에 떠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이 되면 공터에 모여 시내를 위한 작은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곶감 마을의 곶감이 여전히 예전처럼 달고 맛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시간이 흘러 우린 이 이야기가 수많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신중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우리는 서로의 모니터 너머로 시내의 이름을 되뇌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상상을 하다가 채팅방을 마무리 지었다.